말소리가 안 들렸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요일 저녁, 우리 성경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윤리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지 늘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깊은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생명의 시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 배아를 이루어서 이 배아세포가 세포가 복제되기 시작하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것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서 어떤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낭자를 통해서 수정란이 되고 우리가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과는 다른 고귀한 생명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황금률에 보게 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내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남의 생명 역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남의 생명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생명체에 대한 특별히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전,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우리 이전에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면 어, 인공수정, 인공수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크게 보이나요? 예. 이전에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떤 인체의 장기를 여러 가지 장기를 다시 복원해낼 수 있고 그것을 복원해서 우리 인체의 어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황우석 박사의 그 연구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는 그 또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생명을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참 떠들썩하게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줄기세포나 유전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특별히 과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과연 윤리적으로 적합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요 유전학에 관계된 어떤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 또 인공수정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줄기세포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기세포, 영어로는 스템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무에 보면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 기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줄기들이 이렇게 나고 줄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 번식되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란 뭐냐? 어떤 신체의 각종 장기로 간, 심장, 허파, 뭐 그다음에 대장, 소장 혹은 근육 이런 각종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이런 걸 가지고 줄기세포라 그래요. 나무 줄기에서도 잎사귀도 생기고 또 그 줄기에서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듯이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인간의 줄기세포, 동물의 줄기세포 하면 그 줄기세포는 각종 장기로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 하나를 잘 배양을 하면 그 줄기세포에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나오냐 하면 210가지가 되는 신체의 각종 장기들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해요. 줄기세포에서 간, 허파, 뭐 대장, 뭐 여러 가지 210가지나 되는 각종 장기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줄기세포를 우리 사람이 병에 걸려서 어떤 장기에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난 장기에다가 이 줄기세포를 건강한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면 그 줄기세포가 그 망가진 그 장기에 건강한 세포를 가진 장기로 자라나서 고장난 장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 생명공학자들 줄기세포 연구예요. 심장이 고장났으면 심장에다가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건강한 심장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간이 고장나면 간에다가 줄기세포를 삽입을 하면 그 간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의 치료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가? 보통 이 줄기세포는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경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이 수정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분열이 시작하면 그걸 배아라고 하는데 배아세포라고 하는데 그 배아세포 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강 수정을 하고 요거를 이제 상하지 않도록 냉동을 시키거든요. 냉동을 시켰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세포가 증식하기 시작을 할 때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 가지고 그 냉동시킨 그 배아에다가 전기적 자극을 딱 주게 되면 이 배아가 자기 복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복제가 시작되게 되면
그게 배반 포기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다 생기를 불어넣게 되면 그거는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막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배반 포기가 되었으면 정말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역시 생명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다 보면 그 배아는 줄기세포가 뽑혀진 배아는 필연적으로 파괴돼 있어요. 파괴된단 말이에요. 즉 배아세포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빼내게 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줄기세포를 뽑아내다 보니까 이 배아 생명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아세포, 배반포기에 있는 그 세포를, 줄기세포를 뽑아내지 않고 가만두게 되면 계속해서 복제를 시작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게 자꾸 증식하다 보면 그래서 뱃속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 보면 그게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뽑아내다 보면 배아세포, 배반포기 단계에서 그 배아세포, 그거는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도 생명인데 우리는 너무 작아서 이까짓 무슨 생명이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을 이루고 어떤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그리고 성숙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거 역시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도 그럼 우리가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그 생명체를 함부로 죽여서 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줄기세포를 추출해낸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인공수정, 그래서 수정란, 배아, 배반 포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경우. 근데 그 경우에는 줄기세포는 뽑아냈는지 모르지만 그 배반 포기 단계에 있는 그 수정란은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줄기세포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또 뭐냐? 추출해내는 방식은 뭐냐? 체세포 핵치환 방법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체세포 핵치환 방법. 이건 뭐냐? 여러분들의 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부에도 체세포가 있고, 그리고 머리털에도 세포가 있고, 뭐 발톱, 손톱에도 체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세포와 그 다음에 그 체세포 하나를 떼내고 그 다음에 난자, 여자의 그 난자 있죠. 난자 속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을 뽑아내고 성인의 그 체세포에 있는 그 핵을 요 난자 속에 그 핵을 빼버린 그 자리에다가 체세포를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배아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수정란처럼 배아를 만든 뒤에 요거를 증식시켜서 배반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뭐라 그러냐? 체세포 핵치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체세포와 그 다음에 핵을 제거한 난자를 결합시켜서 어떤 배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숙해서 배반 포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런 체세포 핵치환 방법을 할 때도 인간의 성인의 몸에서 체세포 하나, 난자 하나만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지 않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 여러 개의 체세포를 가지고 또 여러 개의 난자에다 핵을 제거해서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떤 요 배아는 죽게 되고 어떤 배아는 그저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줄기세포를 뽑아내게 되면 그 배아 역시 또 죽는 거예요.
이렇게 배아가 돼서 성숙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생명체인데 그거를 죽인다? 이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그 요 첫 번째 방식하고 두 번째 방식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방식은 남자의 정자 또 여자의 난자를 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아가 형성되게 되면 그 배아는 어, 엄마와 아빠의 그 세포와는 좀 달라. 엄마 반, 아빠 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체세포 핵치환 방법은 뭐냐? 엄마나 아빠의 체세포, 그 다음에 엄마의 난자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아빠의 그 체세포와 그 배아에서 나오는 이제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한 그 체세포는 거의 아빠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어떤 줄기세포를 빼내게 되면 그 배아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어떤 인간의 난자, 인간의 정자, 인간의 체세포, 인간의 여자 이런 어떤 것들을 결합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떤 연구를 시작을 했냐. 어, 여자에게 난자를 추출해가지고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뭐 이러다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떤 방식을 또 동원하냐 하면 동물의 난자, 예를 들면 돼지에게서 난자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러니까 저라면 저의 그 피부에 있는 체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요 체세포와 돼지의 난자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배아를 만든 다음에 그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추출 방식을 뭐라 그러냐? 이종간 교잡 배아줄기 세포 추출법이라고 얘기해요. 이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과 어떤 동물, 종이 다른 것 간에 어떤 이거를 교합해가지고 배아줄기 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동물의 난자와 인간의 체세포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거는 만일에 돼지의 난자와 인간의 체세포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거는 돼지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이것도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뽑다 보면 그 줄기세포를 뽑다 보면 그 배아는 또 죽게 돼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줄기세포를 뽑는 네 번째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 성체줄기세포 추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체줄기세포 추출은 뭐냐? 어떤 배아를 만들지 않고 사람의 몸에 있는 제대혈 또는 골수세포 혹은 지방세포, 이미 성인 몸에 있는 이미 그 세포, 그 제대혈이나 골수세포, 지방세포 안에는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에 있는 그 세포 안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그 부분, 제대혈, 골수세포, 지방세포 안에는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배양해가지고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성체줄기세포 추출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제가 앞에서도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첫 번째 인간의 정자, 난자, 그래서 배아를 만들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법. 두 번째는 인간의 성체, 남자의 성체에 있는 체세포.
여자 몸에 있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가지고 그걸 결합시켜서 배아를 만들어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식. 또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의 성체에서 세포를 끄집어내고 또 돼지의 난자, 어떤 다른 동물의 난자에다가 그 인간의 성체 세포를 결합시켜서 배아를 만드는 방식.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줄기세포를 뽑아내다 보면 그 배아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뽑아냈는지 모르지만 그 만들어진 생명체 배아는 죽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래서 그 병든 자가 치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건강해졌다. 물론 그 병자가 치료받아서 건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건강해지는 대가로 배아는 죽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보잘것없는 생명은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 내 몸에 있는 제대혈 또는 골수 또 지방세포 안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병든 부분에 삽입을 시켜서 치료하는 방식은 이거는 생명을 살해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가장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방식이 바로 이 성체 줄기세포 추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황우석 박사가 연구했던 것들은 다 뭐냐? 배아줄기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 황우석 박사의 경우에는 물론 황우석 박사는 아니라 그러고 또 황우석 박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황우석 박사가 틀렸다 그러고서 뭐 왈가왈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험 과정에서 어떤 정직하게 실험하지 않냐고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황우석 박사의 그 연구가 중단되게 된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 황우석 박사가 이용했던 방식이 뭐냐? 배아줄기 세포에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방식, 어쨌든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 추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행위의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점은 뭐냐? 줄기세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배아를 파괴시키는 일을 피할 수가 없어. 배아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식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을 범하는 행위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문제가 있냐? 사실요, 난치병을 치료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치료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정당한 목표고 좋은 목표라 할지라도 이 배아도 생명체인데 그 배아라고 하는 생명체를 희생시키면서 난치병 환자를 살린다?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한 생명을 살린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생명이면 둘 다 존귀하고 귀한 생명인데 생명 가운데 귀한 생명이 있고 덜 귀한 생명이 있나요? 애들은 말 못하고 어른처럼 뭐 이렇게 똑똑하게 판단을 못한다고 해서 애들의 생명은 하찮은 것이고 어른의 생명은 귀한 것이고 그래서 어른을 살릴 수 있다면 애의 생명쯤이야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도덕적이라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천하를 구했어. 나라를 구했어. 그런데 내 생명을 희생시켰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물론 우리들이 과거의 일제시대 때 뭐 유관순 누나라든지 윤봉길 여사라든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아주 위대한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명분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에 귀한 거죠. 또 과거에 우리 복음 전도자들 어떤 아프리카나 그리고 저 미개한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말 미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목숨을 바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 일들은 귀한 일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인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목숨은 내 생명도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어른의 생명이 귀하다면 뱃속에 있는 배아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그걸 무슨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른을 고칠 수 있다면 그 배아 한두 개쯤 뭐 희생해도 되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생명을 천시하는 풍조가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생면천시 이런 풍조의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남의 목숨을 가차없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찾으러 다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괜히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갔다가 99마리가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생명을 잃어버려도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도 지극한 애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한 생명 역시 귀한 생명이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그저 허투루 여기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리적인 관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리적인 관점은 뭐냐? 99마리가 소중하냐? 한 마리가 소중하냐? 99마리가 소중하니까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쯤은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리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하나님은 아무리 공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한 영혼을 희생시키고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이 배아를 잔인하게 희생시키면서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아는 우리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들이 깊이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배아줄기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서 치료를 하는 이 방식은 어떤 이 의료 윤리의 원칙 가운데 자율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 윤리 가운데 자율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료 윤리의 자율성 원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장기 기증
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갱신을 한다거나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게 될 때 보통 DMV에서 만일에 당신이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신체를 어떤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할 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신체 장기를 기증하겠다. 내가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면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 라는 것을 사인을 해야만 그 사람의 몸에서 이 교통사고 당해서 뇌사 상태에 이른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장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동의도 안 했는데, 본인이 동의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가족도 동의를 안 했는데 의사가 함부로 이 사람은 뇌사 상태인 사람이니까 장기 끄집어내도 돼 하고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를 제공하는 자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서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아는 어떤가요? 제가 아까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되고 그래서 어떤 배아가 되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면 그건 생명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것은 존귀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배아는 말을 할 수 없잖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뭐 배아가 저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 내 배아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저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돼요. 배아가 그런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배아로부터 어떤 의사 표명도 묻지도 받지도 않은 채 이 의사가, 생명공학자가 어떤 일방적인 자기 뜻에 따라서 지멋대로 그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낸다. 그리고 배아를 죽인다. 이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윤리의 자율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행위는 제가 앞에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 황금률에 어긋나는 겁니다. 황금률이 뭐라 그랬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배아가 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배아가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이 생명공학자 자신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배아라고 한다면 내 몸에서 줄기세포 뽑아내서 전 난치병 환자에게 주세요 하고 자기는 quick 죽는다. 과연 나는 죽는데 내 몸에서 줄기세포를 빼내서 저 사람 주세요. 그럼 나는 죽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줄기세포 뽑아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없죠. 왜냐?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렇다면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래서 내 생명이 소중해서 내 몸에서 줄기세포 뽑아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배아에게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함부로 뽑아내는 것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배아는 말 못하고 의사표명을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거기서 줄기세포 뽑아내서 배아는 죽여도 된다? 이거는 황금률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 이 개연론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연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개연론의 오류라는 게 뭐냐?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둘 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 둘 다 맞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의견은 틀렸어 하고 무시해버리고 첫 번째 개연성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두 번째도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포기해버리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도 맞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이 이 배아라는 걸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배아가 무슨 생명체냐. 배아는 생명체가 아니다. 말도 못하지 않냐. 그 조그만 그냥 덩어리 세포가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무슨 손이 있냐, 발이 있냐,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배아도 생명체야. 이 손이라는 게 발이라는 게 뚜렷하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안에 이미 유전자로서 손이 될 수 있는 유전자도 있고 발이 될 수 있는 유전자도 있고 뇌가 될 수 있는 유전자도 있고 간이 될 수 있는 유전자도 있어서 그것도 작아서 그렇지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서 그렇지 하나의 존귀한 생명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아가 생명이다라는 게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는 생명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까짓 게 무슨 생명이야. 그건 죽여도 돼. 어른의 생명이 귀하지. 하고선 배아가 생명이라는 주장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이런 게 뭐냐 하면 한쪽 개연성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자기 유리한 쪽의 개연성을 선택한 후에 앞선 그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그 주장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아도 존귀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서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가 결합돼서 이것이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존귀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이 작다는 이유로,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뭐 과학을 연구한다라는 미명하에 난치병을 치료한다라는 미명하에 줄기세포를 연구한다라는 미명하에 무시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다 보면, 추출을 배아에서 어떤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기 위해선 이 여자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 근데 여자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참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한 10일가량 그 여자의 몸에다가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자의 그 몸을 과배란 상태, 과배란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배란 상태라는 것은 뭐냐? 여자들이 어떤 이런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 인공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는 평소에 한 달에 한 개 정도의 난자를 형성을 해요. 보통 한 개의 난자를 만들어냅니다. 여자가 한 개의 난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과배란 상태라는 건 뭐냐? 인간적으로 인공적인 호르몬을 투여를 해가지고 과배란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한 개밖에는 배란되지 않는 난자를 호르몬을 강제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10개 이상으로 배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개 이상의 난자가 만들어졌으면 여성의 몸에, 그러면 그 여자의 몸을 전신 마취를 시키고 어떤 이 기구, 복강경 같은 기구를 난소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이 과배란으로 만들어진 그 10개의 난자들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거의 이거 무슨 수술이야, 이것도. 복강경에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난자 속에서 억지로 난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과정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난자 추출을 당한 이 여자들이 호르몬 투여 받았지, 복강경 수술 받아야 되지, 난자를 끄집어내야 되지, 이런 시술을 받다 보면 여자들의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열, 또 몸이 붓고, 또 이것이 잘못되게 되는 경우에는 영구불임, 이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난자를 뽑아내고 무리한 과정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여자가 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 글쎄요,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의학적으로 이 대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제가 아까 줄기세포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통 줄기세포, 특별히 배아줄기세포를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장기로도 분화될 수 있는 만능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아줄기세포는 그 배아에서 나온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심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빨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신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배아에서 뽑아낸 줄기세포예요. 근데 아까 성체 줄기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체 줄기세포는 뭐냐? 성인의 몸에 있는 제대혈 혹은 골수에서 뽑아낸, 혹은 지방세포에서 뽑아낸 줄기세포예요. 근데 대개 이런 줄기세포는 만능 줄기세포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만능으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가 아니라 어떤 그 부위에, 아니면 간에서만, 또는 심장이면 심장에서만 분화될 수 있는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효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성체줄기 세포입니다. 배아줄기 세포가 성체줄기 세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배아줄기 세포라고 그러면 만능이냐? 이 배아줄기 세포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장기로 다 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아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는 이게 뭐가 될지 몰라. 안에다 집어넣는데 안에서 심장이 더 생길지, 심장에다 주입을 했는데 심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뇌가 만들어진다든지, 뭐가 생겨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이 배아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이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그 줄기세포를 삽입을 했는데, 그 줄기세포가 뇌에서 뇌세포가 아닌 다른 장기로 자라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 배아줄기세포가 건강한 줄기세포로 분화되면 좋은데 건강한 줄기세포가 아닌 암세포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배아줄기세포를 당뇨가 있는 동물에게 주입을 했는데, 당뇨병에 치료한 인슐린, 그리고 베타세포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세포가 자라는 일이 생기게 되고, 동물의 뇌에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는데 건강한 뇌세포가 자라는 게 아니라 뇌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줄기세포 치료는
굉장히 정말 획기적이고 과학의 획을 끊는 위대한 발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종간 교잡 배아줄기 세포, 돼지와 돼지의 난자와 인간 성체에서 뽑아낸 세포를 결합시켜서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과 동물이 융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돼지라고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돼요.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어떤 동물의 어떤 유전자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몸이 치료가 됐어. 그러면 이제 내 몸에 그 어떤 동물의 유전자가 들어오다 보면 이제 다음 세대의 애를 낳게 됐을 때 그 동물의 유전자 역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유전돼서 나오는 이 후손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때로는 동물의 난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동물의 몸속에 있었던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어떤 줄기세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줄기세포의 문제점은 주로 다 뭐냐? 배아에서 끄집어내는 생명체 배아에서 끄집어내는 줄기세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 방법은 없는 것이냐? 줄기세포 연구는 더 이상 중단되어야 마땅한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체 줄기세포. 그래서 이 성체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식. 이거는 우리들이 좀 연구해 볼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배아에서도 줄기세포를 뽑아냅니다만 배아는 어떤 수정란에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정란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른의 몸, 성체에서 체세포를 뽑아내서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어떤 고장난 기관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치료하는 방식. 이것이 뭐냐면 성체 줄기세포 치료 방식이에요. 근데 이 성체 줄기세포는 내 몸에서 한 세포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어떤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체세포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내 몸과 똑같은 DNA를 가진 어떤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를 어떤 내 고장난 부분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뭔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훨씬 더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의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난자를 막 뽑아내는 막 호르몬 투여를 해서 복강경 수술을 해서 난자를 끄집어내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안전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세포에서 어떤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때문에 뭔가 암으로 전이될 위험, 그 다음에 정해진 장기와 다른 장기로 자라날 수 있는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기독교 의사들이 있다면 어떤 이런 유전자 치료 방식을 연구하는 의사라면 어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식이 아닌
어떤 성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을 치료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여러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임상 효과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를 통해서 소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인슐린을 추출해내는 방식도 이미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파킨슨병이 걸렸을 때 이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인간의 뇌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어떤 이 뇌가 죽어가는 이 파킨슨병을 한 80% 이상 치료하는 이런 효과도 내는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의학적으로 발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자들이나 의사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어떤 이런 난치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이 일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뭐 파킨슨병,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개발 이걸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이 성체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한 65가지의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이 이런 성체 줄기세포를 통해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기독교 신자라면 생명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사들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의사들이 좋은 치료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서 배아를 죽이면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 생명도 존귀하다. 이런 연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보아야 된다라고 충고해 주고 우리가 깨우침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불임 치료에 있어서 인공수정이라는 건 아주 필수적인데 과연 이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